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기업가와 사업가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에는 이분들의 노력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죠. 수많은 신화가 쓰여졌고 비화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신화 중에서 유독 많은 분들이 제작해달라고 요청해 주셨던 정주영을 주제로 찾아뵙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전통적인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해상왕 장보고를 비롯해서 이순신의 거북선까지 수많은 전설이 바다에서 생겨났죠. 그런 덕분인지 한국의 조선업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는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추격을 당했지만 2018년에 다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00년대에 한국 조선업은 말 그대로 세계 어디에도 적수가 없었는데, 당시 세계 10대 조선소 중 7곳이 한국 기업이었었죠. 우스갯소리로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이 10대라면 그중 7대는 한국이 건조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주영이 1968년에 처음 조선소 계획을 밝혔고, 무슨 경험이 있다고 조선소를 만드느냐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선박이라는 것이 철판으로 큰 덩치의 탱크를 만들어서 바다 위에 띄우고 동력만 추가하면 그만인데 뭐 그리 어렵게 생각하냐며 오히려 자신만만했었죠. 배를 큰 탱크로 보고 그 탱크에 엔진을 붙이면 그게 조선업이라며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전쟁 후 가난해진 한국을 부강하게 성장시키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외화벌이를 하자. 정주영의 사무실에는 늘 지도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을 통해 건설회사로서의 입지를 다지면서 건설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매일같이 살펴보고 시간 날 때마다 들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도에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가 훨씬 더 넓은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무렵부터 무려 20년간 현대건설을 통해서 소양강, 경부고속도로 등 정부의 대형 공사는 대부분 현대가 맡아서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육지가 아닌 바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죠. 즉시 울산의 연포리에 82만 평의 땅을 매입하는데, 울산은 바람이 적기 때문에 방파제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조선소 자리로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집안이 좋지 않았는데 말뚝을 박으면 다시 튀어나오기를 반복하면서 전문가들의 수없이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순신의 거북선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은 고정관념을 깨고 철갑을 두른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통해서 최대한 간단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경기가 하락세라서, 이자가 높아서 엄청난 손해를 입을 거라는 반대에 대해서 정주영은 이 말 한마디로 반대파를 좌절시킵니다. 그럼 빨리 만들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만들고 고쳐서 쓰자고. 정주영은 누군가 안 되는 이유를 꺼내서 반대한다면 그만큼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철판을 잘라 용접하고 엔진을 올려놓는 작업은 건설 현장에서 늘 하던 일이라서 이미 익숙하고, 배에 들어가는 기계는 빌딩의 도면을 따르면 되고, 도크는 엄청나게 큰 수영장이나 마찬가지라서 전혀 불가능할 것이 없다며 건설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성장한 배경에는 박정희와 정주영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1970년대 초 박정희는 조선산업에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정주영에게 조선소를 건설해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정주영은 조선업에 관심을 보였으나 마땅한 계기를 찾지 못하던 중 마침 박정희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게 되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고, 한국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금액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조업의 강국이라고 불리던 일본과 접촉했지만 경험이 전무하고 가난한 한국이 가능하겠냐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술 수준과 시장성을 고려했을 때 현대의 능력은 고작 5만 톤에 불과하다면서 20만 톤급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무시해버렸습니다. 일본과의 합작을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노르웨이의 대형 회사와 합작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상인이 내건 조건은 놀라웠는데 3천만 달러짜리 유조선 30척을 팔아주겠다며 한 척당 5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한 조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상인이 모든 자재 구매권을 넘겨달라고 했던 것이 영 찝찝했던 것이죠. 자재 구매권을 넘겨줄 것이라면 왜 굳이 조선소를 건설할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드는데 다른 나라 물건을 가져다 조립한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충 과정을 거쳤지만 성사되지는 않았었죠. 무모할 정도로 추진력이 강했던 정주영이지만 차관을 들여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정희를 찾아가서 이번만은 해결책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 정주영의 말을 듣던 박정희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무조건 해내라며 다시 정주영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이 선택한 곳은 영국이었는데 버클레이 은행을 찾아가서 4,300만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버클레이 측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믿지 못하고 선박 건조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버클레이 은행을 직접 설득하는 것에 실패하자 그는 버클레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박 컨설턴트 회사인 A&P 애플도어의 롱바텀. 어렵게 자리를 만들어 그를 만났지만 그 역시 한국의 상환 능력을 믿지 못했으며 성장 잠재력에도 깊은 의심을 표했습니다. 그때 정주영이 꺼내든 것은 500원짜리 지폐였는데요. 지폐 뒤에는 거북선 그림이 그려 있었는데 이를 보여주면서 롱바톰 회장에게 설명합니다. 한국은 16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고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배를 통해서 일본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늦어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지 한번 불을 당기면 잠재력이 분출될 것이라면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말이죠. 결국 롱바텀 회장은 정주영을 믿기로 결정했고 버클레이 은행에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다음에 터져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차관을 받으려면 선주를 찾아야 했는데 정주영은 또다시 어려운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울선 조선소 입지의 5만 분의 1 지도와 영국에서 빌린 26만 톤짜리 설계도 한 장이 전부. 배를 사준다고 약속하면 영국에서 받은 차관으로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겠다고 설득할 요량이었죠. 본인도 스스로를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그보다 더 미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스의 선박왕으로 불리던 리바노스는 100년 동안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박왕의 상속자로 사업을 끊임없이 확장 중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해운업을 해온 리바노스였지만 이상하게도 정주영의 프로젝트에 강한 호감이 일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도박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주영의 대답 한마디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도박이 아니라 굉장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 해낼 것이고 당신은 지금까지 어느 회사보다 든든하고 믿음직한 파트너를 얻게 될 테니까요. 리바노스는 그 자리에서 26만 톤급 2척을 주문했고 계약금으로 14억을 바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당시 80kg 쌀이 5,000원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따지면 무려 560억 원의 계약금이었죠. 26만 톤급 한척 가격은 1조 2천억 원이었고 정주영에게 반드시 제때 납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선소에 있어서 첫 주문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 몇 톤짜리를 주문했는지에 따라서 해당 조선소의 신용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리스 선박왕의 2조 4천억 원의 주문은 현대가 지을 조선소의 신용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일단 추천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심사를 받았지만 최종 간문인 부총재의 승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계획서를 손에 들고 부총재가 입장합니다. 정주영과 부총재가 나눈 대화를 그대로 발췌해보면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만든 경우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맞는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군요. 모두가 말리는데 말이죠. 그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 중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제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미있는 논리로군요. 왜 다 지어진 조선소에서만 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작업부터 하고 그동안 땅을 파서 도크를 만들면 됩니다. 도크가 만들어지면 그때 배를 도크 안으로 옮겨서 필요한 작업을 완성하면 되는 것이죠. 정 회장님 전공이 뭡니까? 그 사업계획서가 내 전공입니다.
사실 내가 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학위를 달라고 했더니 두말 없이 학위를 주더군요. 그래서 나는 어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서가 내 학위 논문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자 경직되었던 회의실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고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정주영은 초등학교를 마친 것이 전부지만 경영학이든 건설공학이든 손에 든 사업계획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차관을 받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조선소가 건설될 준비가 끝난 것이죠.